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IB 교육과정을 제주 경교육에 도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2공항 건설 첫 번째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지난 2달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들은 최근 제기된 신도리 후보지의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던 신도 지역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1,000만 관광객이 되더라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위가 활동을 끝내고 최종 내놓을 권고안이 제2공항 입지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마지막엔 공고안을 작성한다 그러는데 이 권고안 자체가 효력이 있을 건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리 후보지 논란과 관련해 평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고 권고안은 도민 여론을 수렴한 것인 만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후보지가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각도를 조금씩 틀어봅니다. 최적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어떤 측면에서 나빠지고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더 나아지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도민들도 과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2012년 대선에서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요. 2015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2015년 11월에 성산읍이 제2공항의 적지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대규모 해양 매립 때문에 환경훼손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부분은 기존 공항을 폐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민 반발이 적지 않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2공항 31군데 후보지를 검토를 해서 최적지로 성산읍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1.23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실은 그 해당 후보지 성산읍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성산 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된 게 용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하자 해서 올해 들어서 재조사 용역과 공항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 재조사를 객관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재조사 검토위원회라고 반대쪽 7명, 국토부에서 이제 7명에서 동수로 이렇게 검토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위원회 차원에서 최근에 새로운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의혹들인지요? 일단은 그 반대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력했던 그 후보지였던 신도 1 후보지가 이 신도 2 후보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위치와 방향을 변동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 2 후보지에 대해서 그 단계별 평가 기준 자체가 상이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신도 2 후보지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수월봉의 화산회설층 자체가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예고가 되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해안으로 그 방향을 후보지의 방향이나 그 지역을 내리면 충분히 그 환경 파괴는 저감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들의 대립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의혹 제기는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 자체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신뢰성을 흔들어버리는 차원에서 그 타당성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원점 재검토의 그 의견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아까 김영모 부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성산이 제2공항 부지로 선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객관적인 자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는 부분들이 검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다시 해명하고 그 해명에 대해서 재반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모습만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핵심은 뭐죠?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도리 말고 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뭐 그 제기된 어떤 좀 중요한 의혹들이 있나요? 뭐 신도리 말고도 정석 비행장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력한 대안으로 했던 게 이제 성산이 결정됐습니다만은 정석 비행장과 신도가 또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정석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역의 이슈, 뭐 기상, 뭐 안개 이슈, 뭐 몇 가지 이슈를 걸고 대안에서 빠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좀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공역 이슈는 1점부터 10점까지를 이제 1, 2, 3, 4, 5, 6, 7, 8, 90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10점과 1점 두 가지만 주게 됩니다. 극단적인 평가를 좀 진행했다는 거고요. 기상과 관련된 안개일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기상청의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석 비행장의 자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은 다 기상청 자료인데 왜 정석 비행장만 정석 비행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용했느냐. 그 다음에 뭐 환경도 그쪽에 이제 다양한 이제 1등급 문제가 있어서 배제가 됐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활주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훼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에서도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던 몇 가지들이 논란이 있는데요. 더 큰 논란의 핵심은 우리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던 입지를 선정했던 주체가 항공대입니다. 근데 항공대의 설립 그 이사 재단은 대한항공 소유거든요. 그리고 정석 비행장도 알다시피 대한항공 소유죠. 그래서 그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검토를 하게 되는 이제 주체에 적정했느냐라는 논란까지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신도리가 유력한 후보지였는데 일부러 탈락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게 이게 합리적인 어떤 의혹 제기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VTR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반대측의 분으로 보입니다만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신도 유력한 후보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이제 그 용역을 했을 때 신도가 유력한 후보지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용역지에서 또 그게 바뀌었는 부분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한 투명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15년도에 발표할 때도 기상에 대한 부분, 입지성에 대한 부분 중에 이게 과연 제2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 저는 오버투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의 수요 예측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2년의 용역, 2015년의 용역, 그리고 2018년에 지금 재검증의 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각각 따로 노는 거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의 불공정성, 또 평가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팩트들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조작이 있었다고 판정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도 2, 그러니까 신도 1 지역, 신도 2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입지 조건을 놓고 공항이 제2공항이 타당하냐라고 이제 용역을 할 때 일단 그 검증을 할 때 기준이 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겁니다. 위치도 임의대로 좀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진들이 판단하기에 좀 용이한 방향으로 그렇게 공항의 입지를 옮기면서 결국은 소음이나 여러 가지 환경성 부분에서 신도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했던 후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했던 후보지가 탈락되는 일이 발생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2012년도에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용역을 했던 국토연구원인가요? 네. 거기도 국가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요 2015년도에 우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그리고 또 아주 항공대학에서 한 거죠. 물론 이제 민간에서 하긴 했지만 신뢰성이 있는 대학이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데이터를 쓰거나 분석하는 과정들이 뭐랄까요, 일관성을 가지 못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반대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국토 연구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신도라고 했는데 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자회사는 아니지만 재단과 대학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배제가 되는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김 교수님 말씀은 제가 듣기엔 좀 너무 위험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청부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게 반대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짜맞추기식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의 타당성 여부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국토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에 대해서 선명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제기하지 않더라.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그 공을 받아서 그 제시를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짜 맞추기를 했다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같은 국책기관과 국책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이 평가의 그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공정하게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제시한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떠한 식으로 결정이 되길래 이게 전혀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의 기준, 또 적용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국토교통부조차도 정확하게 내시를 못하니까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 이 연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죠. 덧붙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산이 제2공항 부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값을 변수를 집어넣더라도 그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인해서 부지가 선정됐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애 극단.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그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수를 선택하는 기관마다 그게 다 달라졌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신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건축물 면적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가옥수로 했다가, 그래서 기준을 선정할 때 임의대로 자기가 어떤 용역진들이 편리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성산읍에 대한 부지 선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의혹이 하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답은 국토부가 던져줘야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하는 해명을 보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좋습니다. 겁니다. 그럼 토론을 한 단계 좀 높여보죠. 자, 좋습니다. 용역이 일부 그렇게 이제 부실을 하다 그러면 이게 정부든 자치단체든 성산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만한 이유, 그런 뭐 개연성, 뭐 어떤 게 있다고 좀 추정할 수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정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2015년에 성산읍이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제주 지역의 상황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산이나 만약에 제2공항이 된다면 신도고 성산은 논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이고 만약에 제2공항, 그러니까 공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공항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에 있는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정도가 가장 유력했던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뒤집고 제2공항 부지로 성산읍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뉴스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이전까지 국토위원회에서 있었던 강창일 의원마저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제주 지역사에서 일정한 합의, 그러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용역지는 그와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점부터 뭔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성산을 네. 후보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이거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워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역진들의 발언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일한 입지, 그러니까 일면 여러 가지 부지 중에 복수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부지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흘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미 용역에서는 또는 제주도하고 국토부 사이에 뭔가 이 단일 부지, 특히 성산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의 정책적인 입장과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이 성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종의 어떤 정책적인 기반 결정권자들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반대측과 찬성측의 평행선을 2012년 이후로 지금 6년째 무의미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계속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하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 참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선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좀 첫 단추를 잘못 깨지 않았냐. 이게 제가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공항 혹은 지금 우리 영종 어디죠? 부산 쪽에 공항도 논의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제주하고 유사한 면이 많거든요. 근데 김해 공항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신자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별도의 공항, 별도의 부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 제주도의 공항 같은 경우도 제 기억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공항 혹은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기존에 있는 공항의 활용 방안, 확장 또 이렇게 확장하는 그에 대한 논의는 싹 배제돼 버리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전제로 먼저 시작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과 쟁점 부분도 그 연장선에 저는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뒤돌아보면 2015년도에 타당성의 이야기할 때도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환경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공개적으로 깨어놓고 도민들의 좀 열띤 논쟁, 토론을 거쳐서 저는 지금 기존 공항의 확장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충분히 시야에 넣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은 남기는 사실입니다. 그 제2공항 후보지 위치와 관련해서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 용역은 용역이지만 그래도 제주 지역 어떤 동서남북 전국에 이제 정부도 전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듯이 제주 지역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뭐 국가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정부에서 고려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고려했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려됐다라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선이 나오죠. 뭐
해군 기지를 위한 공군 기지를 위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배려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민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혹 제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이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기존의 것들에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배경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 논의를 오히려 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대의 속에서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발언을 좀 길게 죄송한데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만약 국토부가 국가의 주요 기관의 산업으로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 먼저 국가 중앙 정부가 우리 제주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요. 국토 한반도의 이제 종합 개발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니까 제2공항이라는 그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기반으로서 제주도 산남 지역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틀 속에서 예를 들면 했다 그러면 또 논의의 구조는 달라질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공항 하나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적정한 위치가 어디냐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랄까 비전, 계획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항이라는 거는 2, 3년 만에 툭탁툭탁 지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완성될 때까지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정치의 역학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우리 도청에서도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해야 될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설득시키는 논리가 상당히 저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만에 하나, 지금 성산읍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한 그게 이제 중대한 그런 결함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정읍 신도를 포함해서 31개 그 후보지를 그럼 최적지가 어딘지 다시 용역을 해서 제2공항을 건설하면 그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시작하게 된 게 지금 두 가지 논의가 사실은 이게 같이 논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2공항이 필요하냐의 문제와 그러면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서로 다른 맥락의 다른 토론 논의 구조를 갖고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도 1위가 유력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용역진 내에서는 신도 1위가 성산을 선택했는데 역으로 그러면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1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5차 중장기 계획, 공항 중장기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 실시 계획을 만들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상하고 준공하고 공사를 해서 2025년에 이걸 만든다는 건데 그럼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적지를 선정하자. 이게 과연 그러면 도민사회 내에서 이건 공감대를 또다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김병무 소장님은 제2공항이 필요한가라고 한 부분하고 제2공항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하자는 건데요. 나눌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2공항이 필요하냐, 제2공항 부지를 어떻게 하냐 문제는 결국은 하나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일정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좀 원점에 가죠. 그러니까 제2공항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제2공항의 부지는 같은 문제고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지금 현행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추진을 하면 추진되는 겁니다. 공항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그래도 토지 보상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자기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논의의 한 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논의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좀 뒤로 가 있고 갑자기 어떻게 공항의 입지가 적정하느냐, 성산이 된 게 과연 맞느냐, 성산된 뒤에는 무슨 음모론이 있는 게 아니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좀 본질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입지 원점 재검토하면 어떻게 사업이 일단은 실제로는 진행될지. 이게 그 용역이 이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사전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하고 아니면 제2공항을 만들고 신공항을 만들 거냐를 결정하고 입지는 좀 따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년 내에 이 검토와 입지까지를 용역을 되게 일사천리로 되게 빠른 시일로 가버리는 것 자체가 됐었죠. 그래서 용역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은 입지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이 용역 자체에 대한 이제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삶의 자기결정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공항을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입지가 어디냐,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자기 입장들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는 기존의 잘못이었거든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들을 지금 헤쳐서 다시 끼울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단추들을 또 끼워 나갈 거냐의 판단도 저는 도민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게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것들 받아들일 것인지 도민들이 충분한 공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금 더디더라도 제주도의 미래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이게 국책 사업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입지 재선정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선거 때 각 후보, 정당의 후보, 유력 후보였던 분들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시고 지금 이제 도지사이신 원희룡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우리가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다.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제2공항이라는 국가기관산업으로서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그건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께서 이번에 그 찬성과 반대에 또 이 조직 간에 있던 갈등 구조,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수기형, 우리 영리법원 수기형 논의 구조를 거쳤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가지 의견들을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그러한 어떤 제3의 다른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래서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에 원점 제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권고안으로 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재검토위원회 반반 7명의 그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권고안에.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원지사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게 사실 지금 이 그 제조사에 관련된 검증에 관련된 부분 절차를 좀 마무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면에 뭔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얼마 전 도정 질문에서 한쪽에서는 오버투리즘 문제를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주민들의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니냐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안 그러니까 필요하냐 어디에 할 거냐의 문제를 따로 구분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 공항을 넣을 것이냐 예컨대 지금 우리가 공항 추진의 근거가 됐던 게 4,500만 정도의 예측 수요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600만, 매년 1,600만 들어와도 공항,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만 경주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수요가 어만큼 적정하니까 어마만큼의 사이즈에 맞는 공항을 둘 것이냐 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논의 중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기 2012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할 때 유력한 후보지 신도가 제기될 때 몇 가지 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공항안에 확장한 그다음에 이제 제2공항, 신공항안 이 안 자체가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공항의 확장안 자체가 한 45%, 43% 정도가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다음에 제2공항, 성산 제2공항을 하는 것이 한 25%, 그다음에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안도 한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론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상황이 그때는 그렇게 수요 예측도 그렇게 했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항공객 공항 포화 상태가 역인됐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나 검토위가 해야 될 역할들을 더 분명히 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2공항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도 뭐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우리가 공항 문제의 출발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가장 먼저 제기됐던 문제는 뭐냐면 도민들의 문나들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게 그러면 야, 항공사를 제주도가 만들면 좀 편해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항공사를 새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야, 공항 슬롯이 포화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공항 대화실 가봤더니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민들이 묻과의 이동을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 제2공항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2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근데 그 원희룡 지사는 그걸 제2공항이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최근 몇 년간에 제주도가 이제 상당히 그 냉탕 온탕을 오가는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외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오면서 오버투어링 논의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이제 한 1년간의 흐름은 우리 관광객이 줄어서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축소되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항 건설 기간도 10년이고 향후에 또 수십 년간 사용하는 거라서 실제 이 몇 년간에 또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향후 이 건설 과정 아니면 이제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보면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지 몰라요.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적절했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제주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버투어링의 문제와 아니면 관광객 축소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는 그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민 역량의 문제예요.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와도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좀 줄어들어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도넛 경제학이라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을 때 발생하는 생태적 위기와 경기가 축소됐을 경우에 있는 이제 삶의 질의 위기에 소연해서 이 양원 사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균형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균형 감각과 이 균형 감각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관광객이 많이 와도 문제가 발생하고 꿀꿀한 관광객이 줄어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강할 거냐 이건 솔직히 도민들이 이 문제를 깊게 토론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관광객을 맞이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관리할 거고 축소됐을 때 우리 경제적 시스템을 어떻게 도민 친화적으로 가져갈 건지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이 공항을 바라보는 핵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토론의 과정이 지금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균형 감각과 이 균형 감각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제2공항이 근본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까지 왔는데요. 제2공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견하고 현재 이 갈등 구조 뭐 아까 김 교수님은 공론조사 하나 예를 들어서 해법으로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좀 슬기로운 방안인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하죠. 어느 쪽에선 야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속도의 방향성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공항이 한번 건설되면 이거 100년 이상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이 지어지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의 삶의 모습, 그리고 경제적인 모습, 인문적인 모습, 문화적인 모습 자체를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도에 목맬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1년 단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서 좀 논의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 아까 수경도 하셨는데 그런 방안들. 그리고 지금 제주도의 입장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제주도는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갈등을 그대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내놓아 버릴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일본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 미군 기지 후덴마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오키나와가 좋은 사례인데요. 미군 기지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오키나와의 도지사는 명확하게 도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법률적인 위반까지 해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전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죠. 아까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교통, 쓰레기, 에너지, 주거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좀 고통을 인내하더라도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공항 이야기로 나오는데 6년 동안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예, 한다 안 한다. 정리해 주시죠. 그런 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비전을 가지고 도정에서의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고, 지금 도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45%. 그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마무리 발언 30초씩만 해주시죠. 첫 번째. 일단 이슈. 저는 이 공항 문제는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나 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과정에 승복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반대의 찬스의 극단적 대결이 아니라 공론의 과정을 열고, 다만 이 공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좀 미진하지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의혹 제기 이후에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도민사회에 좀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신뢰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정책 자체는 그 정책의 실효성이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문제는 지금까지 도민들의 문화들이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관광객이 아니라 도민을 중심에 놓고 보면 오히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인데요. IB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의 핵심 쟁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B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객관식 시험 대신 논술로 평가하는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인데 국내 대학 입시 제도와 맞지 않아 현재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시범 운영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IB를 도입해 수시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전환하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제주외고에 IB를 시범 운영해서 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 연결시키겠다. 교육부가 IB 교육과정에 국내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10년 이내에 저는 코리아 바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국제 바칼로레라고 불리는 IB 교육과정은 이른바 생각을 쓰는 시험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김 대표님,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IB 교육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려운 용어죠. 원래 이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학력 검증과 이제 입시를 위한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교관들이 전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이제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8년도에 스위스의 국제 바칼로니아,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고요. 국제 바칼로니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교육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이제 토론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도 논술을 이용한 평가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입시의 과정에서도 이제 논술형의 시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육 내용과 그다음에 학내 평가와 그다음에 입시까지 연결되는 이제 통합적 과정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나라에서 이거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여 개국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한 5천여 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천여 개 대학에서 이에 따른 입시 제도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공교육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슈는 우리나라도 입시 제도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숙민요구 사태인 것처럼 학부모도 되게 예민하게 하는 상황이고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이 바칼로리아가 국제 바칼로리아가 논의되고 있고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이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제주도가 그거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빠르면 내년 이내 이제 초등학교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내년 하반기엔 지정을 해서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교육 과정인 걸로 들리는데요. 교육계 내부에서 입장이 다른 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말이 이런 겁니다. 제주도정은 블록체인에 빠졌고 제주도 교육청은 아이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성문 교육감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온도차가 좀 많이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비 과정을 신청하지 않겠다, 또는 기피하겠다, 또는 아이비가 과정이 도입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뭐 일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일선 학교에서는 이 아이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문 교육감이 읍면에 있는 초중등학교 그리고 다운디 배움학교에 신청을 받았죠. 한 곳도 신청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일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교조 차원에서는 아이들을 불모로 삼아서 실험하지 말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이비 교육과정 자체가 좋다는 거 인정합니다. 또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이성문 교육감이 갖고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평가 과정을 새롭게 하고 그 자연스럽게 교수 학습 방법이 변화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충분하게 도민사회와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획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요. 이 반대, 네. 반대가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변화에 대한 반대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반대인지 이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뭐 제가 교육기관에 있긴 합니다만 교육학을 전공한 부분이 아니고 건축학이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얼핏 김종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뭐 이런 말씀 용어를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귀족을 위한 교육, 우리 영어도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그런 느낌도 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지금 핵심은 논술과 토론이네요. 그러면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지금 기초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많은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 반대하거나 또 전교조에서 그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지식 전달과 주입식적인 교육 방식, 그 다음에 선택형 시험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의 방향성을 가지고 되게 빠르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아이비는 되게 유력한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증이 됐고요. 토론식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 교육 과정들이 매우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미 많은 유수의 대학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비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
협력적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한 거 아니냐. 다만 문제는 이게 입시라고 하는 과정까지를 맞물려 있는 되게 복합적인 요소라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데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문제점 때문에 방향까지 포기할 거냐를 선택할 이슈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뭐냐면 이게 교육과정에 IB 과정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물론 그 자체도 좀 더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에서는 이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에 있는 걸 수입해 오자는 거잖아요. 로열티를 주고 뭐 이런 방향이 맞느냐라는 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고 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애들은 뭐 외웁니다.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런 어떤 이 서열화된 이 대입 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이 일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IB 과정 그 도입을 위해서 지금 교육청이 내년에 예산 4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4억 원이 삭감됐을 경우에 제주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지금 제주도교육청 스스로는 물론 신청 학교는 없지만 이 IB 교육과정을 도입할 그 준비는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그 예산의 문제는 사실 이 IB 교육과정을 갈 거냐 말 거냐 가늠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그 IB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IBO라고 해서 IBO 회장도 만나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결국은 IB 교육과정이 그간에 영어로만 수업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영어로 진행되는데 요점은 결국은 IB 교육과정을 한글로 할 수 있느냐, 한국어로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한국어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역시 첫 번째 난제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 자체도 IB 교육과정을 하게 될 경우에 내년 아마 이제 자꾸 이제 이성민 교육감은 내년 2월 얘기했다가 내년 9월 얘기했다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읍면 지역 한 곳에 고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그 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토론회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이상론과 현실론의 차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사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면서 바뀌더라도 사실 점점점 어쨌든 교사들의 그 필요도만 높아지고 또 교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교육과정 내에서도 IB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어떤 철학이나 이념 그리고 핵심 과제들이 다 지금 반영됐다라는 그런 일관된 주장들을 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 틀 내에서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김 대표님. 제 생각으로는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실행 과정을 어떻게 조금 더 제대로 밟아갈 거냐.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교사들의 역량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학교의 우선이라기보다는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들이 IB 과정에 대한 연수라든가 학습 과정이라든가 수업 과정에 도입하는 것들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는 뭐 공감합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네. 그 교사들 입장에 교육계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에 대한 좀 거부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 학부모나 도민사회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변화라고 봐야 됩니까? IB 하는 게 좀 김종현 대표 얘기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방향성이 맞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이성문 교육감, 진보 교육감은 분류됩니다. IB 과정 도입하자고 하죠. 대구의 교육감은 보수 교육감 대표됩니다. 근데 IB 과정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핵심 하나예요. IB 과정을 도입해서 좋은 대학에 애들을 많이 보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IB 과정의 도입이 그러니까 교육의 진보, 교육의 어떤 진보적 계획을 얘기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애들 좋은 대학 많이 보내서 결국은 그것이 학교 교육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래된
암묵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걸 안 벗어나고 어떻게 애들에게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대안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굉장히 어려운 거대 담론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 고등학교에 입시제 박처는 뭐 토론과 뭐랄까 창의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가는 논술 뭐 이런 좋습니다. 근데 방향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이게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에 진학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대학 쪽의 그 시스템이랄까 입시 제도 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고요. 일단 저는 기존에 지금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보교육을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또 바뀌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은 한나라의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요. 공교육을 혁신하자는 IB 교육과정도 교육계의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대계에 걸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패널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